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호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 거야?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제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드럼발 효과가 제대로 작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담을 덜은 것으로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악재를 이겨낸 것으로 봤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어제 그제 미국 증시가 장중 또 마감 때까지 금리가 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금리가 올라갔고 바로 그 바람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스닥 지수가 무려 3.5%나 대폭락을 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조정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 또 폭락을 했다는 것.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 상태에 또 8% 넘게 또 급락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아주 이상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현재까지의 이런 상승 추세의 틀, 기조, 이러한 흐름에 어떤 큰 문제, 구조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 금리만 해도 그렇죠. 그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 속도 차원에서는 다소 경계할 어떠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 1.5%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그 수준 자체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죠. 코로나 사태가 발발되기 전의 수준으로 복귀했다 하는 것.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재 미국 정부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그 기준금리를 좀 낮췄고 그 바람에 국채금리가 다운된 사실은 그동안에 약 1년간에 걸친 그런 저금리가 그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복원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특히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내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그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된 측면이 있는 터에다 이제 금리 상승으로 해서 머니 무브 현상, 자금 재이동, 이쪽은 역류 현상이죠.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 두 번째는 아무래도 IT 기업들은 부채가 좀 많겠죠. 얘들은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인플레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에는 지금 미 연준에서는 뭐 금리 인상 등 긴축을 2024년 정도에서는 한다고는 그랬지만, 이렇게 금리가 또는 현재 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부득불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긴축을 할 수 있다. 테이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금년 연내 3년 후가 아니라 금년 내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까지 놔둬놨죠. 사실은 그게 낭설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에 미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우리 증시는 더 크게 흔들리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일본 증시마저도 그렇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 사실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도 또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치가 낮지 않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지수가 흔들리는 것,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기술적 부담이 있을 뭐 그런 정도일 뿐이지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가 와야 되고 또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꺾여서 한테 하락 장세로 반전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긴축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이 나쁜 것이냐 하는 점을 짚어봐야 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특히 D램마저도 슈퍼 사이클
진입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 반도체만큼은 계속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죠. 뭐 한 1년 정도가 아니라 3년, 5년 정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앞을 보고 또는 더 길게 본다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봤을 때 아, 예상보다도 그 실적 흐름이 더 계속 순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현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뭐 이슈는 딱 한 개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급락의 원인이 됐던 것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건데, 간밤에 15 베이스 포인트, 0.15%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이죠.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 됩니다.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니만큼 금리를 올려서 잘 팔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 바람에 10년물짜리 국채가 자 1.5% 정도가 일단 1차 저항선이 된다. 만약 이것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그것이 넘자마자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나왔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긴축, 말도 안 되는 금년 내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낭설 같은 소문이 나돌면서 미국 증시 그렇게 이제 폭락을 한 모양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3.5%나 하락했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무려 8%나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또 8%로 급락을 했으니 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2차 전지가 그랬었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재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그 낙폭이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겨내야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 증시를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요게 다소 신경 쓰입니다. 무려 15원 70전이나 올라가서 1123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잠깐 그 차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밀봉 차트인데요. 오늘 아침에 미국발 악재 때문에 갭상승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의 상승이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이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고 차칫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국내에 머물렀던 달러 자금에 빠져나간다 하는 것은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 한 번 갖고서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정도 그런 정도 상황이 됐다 하는 정도까지 보실 필요가 있는 다소 찜찜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원이나 순매도하고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 나왔고 연기금은 오늘까지 42거래일 연속 2개월 내내 작년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개월 내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내국인들이 어제 1조 가깝게 순매수했던 건데요. 오늘 그것의 3배에 달하는 2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다는 것이고 자, 그 물량을 모두 개인들이 다 책임을 졌다는 건데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했죠. 떨어지는 물량만 간신히 받는 과정에서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 B차 equity 매도가 2조 2천 정도.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 2천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말이죠. 장중에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 0.7, 0.8, 근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뭔가 대단히 불안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시장 내부에서 보여주는 신호만 보더라도 그래도 이 와중에 그런 정도까지 나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TI 가격, 미국 시장에서 0.4% 올라갔습니다. 해서 배럴당 63.47. 만약에 펀더멘탈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원유 가격도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하기는커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실물 경제보다는 시장, 특히 증권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욱더 이상한 것은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화한 건데요. 90.0이거든요. 90.02라고 한다면 거의 1년 중 최저치 수준입니다. 달러 가치가 최근 1년 중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어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시장까지의 상당한 위험에 봉착한 상태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0.02%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0.3% 이상, 근 1% 가깝게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외환시장 내 원화 가치만 급락했을 뿐 미국 달러 가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 하는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조기 긴축설과 관련돼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각에서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2011년도 당시 약 10년 전 그 당시 현재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당시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 당시 풀렸던 자금 규모가 4조 5천 달러 정도 됐던 건데요. 그 자금들이 다 회수되지 않았죠. 약 4조 달러 정도가 아직 그 유동성이 현재 미국 연준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만큼 물량이 풀린 상태,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에서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1조 9천 정 나머지 부양책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까지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 1년 약간 그 정도 짧은 기간 내에 무려 5조 6천 정도 수준의 토대 자금이 또 풀린다는 것이죠. 이미 상당 부분 풀렸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합하게 되면 거의 10조 정도, 10조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것 이상으로 현재 10조 달러 정도가 공급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구적 양적 완화론이 물론 이제 아직 정석적인 그런 이론은 아닌데요. 근데 그런 소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성장, 저소비 이것 때문에 지금 발권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을 해도 그 공급된 본원통화 유통속도가 워낙에 떨어진다는 거죠. 통화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통화 승수가 떨어집니다. 과거 10년 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본원통화에서 유발되는 M2 총동성이랑
총유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놔두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유동성이 10년 전에 비해서 통화 공급되는 만큼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근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 그 공백을 정책적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양적 완화를 그래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실증적으로 계속 현재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벌써 2013년도 아베 정권 이후에 계속해서 현재 80조 엔만큼 그 당시 약 3년 내지 4년 정도 자산 매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60조 엔 정도로 약간 줄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했고요. 심지어는 ETF마저도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쪽으로 주식을 떠받치기도 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하며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영구적인 양적 완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 한 10조 달러 정도, 그 사이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공급됐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도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진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환경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죠. 고용이나 인플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화되려면 말이죠.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7% 정도 수준까지 낮춰지긴 했지만 코로나 전 미국 경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즉 3.5% 정도 실업률이었거든요. 아직도 2배 수준인데다가 지금 인플레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 수준은 1.3 내지 1.4%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건전한 인플레 수준 2%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인플레 부담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물론 부분적으로 원자재나 일부 자본재, 반도체 이런 거, 또 곡물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체감되는 물가 지수는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미국 연준위원들 점도표를 보더라도 2024년까지는 요지부동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이고요. 또 현재 이 바이든 정부의 지금 현재 이미지가 반시장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신시장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또 현재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재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자리에 책임자로서 제닛 옐런 의장이 있는 것이고요. 의장이 아니라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미 연준은 이미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배제시킨다는 목적으로 평균 목표 물가제를 도입을 했죠.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정책 결정권장의 성향도 대단히 비둘기파적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주장하는 인물들이다 하는 거죠. 제닛 옐런 현 재무부 장관이고요. 전 미 연준 의장이었고, 또 양적 완화 수행자였으며, 또 금리 인상 중에 출구 전략, 즉 긴축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제닛 옐런이고요. 제롬 파월 현 의장은 월가 출신, 현재 그전 미 연준 의장은 100% 경제학과 출신, 경제학자 출신이었던 건데, 제롬 파월이 유일하게 미 월가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사를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현재 강력하게 현재 이 팽창책, 완화책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으로 있는 한 현재 그 정책의 기조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미 연준의 제2위권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및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총리,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비교적 강한 빌기파입니다. 어제 그 캔자스 시티인가요? 거기 연준총재 에스더 조지 이 사람만 그게 강성 매파, 즉 현재 인플레 부담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매파입니다. 몇 안 되는 매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만, 몇 사람만 현재 지금 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만 이렇게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8대2 정도로 비둘기파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어차피 금리를 결정하시기에 긴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긴축과 관련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내년 거죠. 내후년 2023년 정도에서나 그게 아마 검토가 될 뿐이지 2023년도 아닌 2021년 금년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낭설이다, 이렇게 억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레 부담. 지금 원래 연준이 내세우는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 수준, 인플레이션 존은 2% 플러스 알파. 이게 건전한 물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낮으면 디플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물가는 퍼센트가 안 되는 1.3 내지 1.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저물가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인플레 상승의 우려는 부분적으로 또 학자들 중에서도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저인플레로 계속 진행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죠. 첫째, 전 세계 산업은 생산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엄청 촉진이 되고 있고요. 또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원가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유통혁명입니다. 그 전에 유통단계가 워낙에 복잡했죠. 뭐 짧게는 3단계, 많게는 10단계 넘어가면 유통마진이 엄청 그 제품 가격에 붙여서 나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던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통혁명이 있었죠. 직구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마진, 유통단계가 좁혀지고 유통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소비 감퇴. 인구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빠르게,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히 그와 관련된 소비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NS 등 기타 인터넷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소비도 상당히 합리적 내지 효율적 소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같은 무분별하게 많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분적으로 뭐 원자재 같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원자재나 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을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양적 완화가 또 필요하기도 한 거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무슨 뭐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 현재 제니 옐런이나 또는 제롬 파월 같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현재 긴축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3년 후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을 즉 금리 상승을 빌미 삼아서 조금 험악하게 조정을 좀 받은 것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외국인들이 팔고 프로그램 매매가 쏟아지고 심리는 악화되고 이것 때문에 또 낮산 산물이 또 빠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또 빠지고 하는 식으로 서로 악영향을 주는 또 더불어 또 일본 주식이 같이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낙폭이 깊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일단 저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괜찮아요.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4.9%. 사실은 이거는 작년 내내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거고요. 금년 들어서도 1월달 거치 2월달 내내 반도체 수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DDR4 8기가짜리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지금 전물가가 4달러를 회복했다는 건데, 자, 이것도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소리, 전물가입니다. 조만간에 고정거래가까지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물가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1개월 사이에 약 12%, 또 3개월 사이에 무려 54%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한 54% 정도가 아니라 2배, 3배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굴지의 세계 IT 공룡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데이터 센터 또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또 속속 현재 지금 구축되고 있죠. 그와 관련된 수요가 빠른 속도로 특히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 더욱더 그런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신설 라인을 새로 지금 뭡니까? 카펙스를 동원해서 시설 투자를 동원해서 라인을 증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 전환까지는 해도 미세화 공정 전환이죠. 그렇게 하기만 해도 그렇게 하는 정도까지만 하지 라인 증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는 건데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조만간에 현재 DDR4가 아닌 DDR5가 이제 공급될 텐데요. DDR5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 시장은 또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공급의 비탄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공급이 약간만 줄어도 가격에 큰 변화가 생기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보다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D램에 대한 사업 집중도가 높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년 들어 주가가 20% 넘게, 오늘은 좀 내려갔지만 금년 들어 20% 넘게 급등을 했다는 것도, 삼성전자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들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반도체 D램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잘하면 반도체 D램 부분에서 영업이익 규모가 작년에 17조, 8조 원 정도였던 건데 잘하면 금년에는 그의 2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반도체 D램 사업 부분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25조 원 내지 많게는 35조 원 가깝게 동 부분에서 반도체 D램 부분에서 현재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좋아지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망의 40조가 넘어가는 2018년도에 당시 한 42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드림 부분만. 반도체 전체는 44조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갱신하는 그러한 해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반도체 디램의 급등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습니다. 깜짝하지 말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는 파운드리 부분인데, 파운드리는 역시 TSMC가 막강합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쫓아가는 듯 했다가 금년 들어 다시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약 17 내지 18% 정도 되고요. 또 대만의 TSMC가 55% 내지 56% 이상으로 삼성전자 대비 3배 이상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삼성전자는 캡티브 마켓이라고 자체의 반도체 칩을 생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 물량이 거의 60%입니다. 따라서 사실 자체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한 7% 정도,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정도로 TSMC와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금년 1분기를 보니까 현재 TSMC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TSMC의 매출만 본다면 약 14조 원 정도, 129억 달러.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25%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을 보면 40.5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 좋아지는 증가율이 불과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아요. 등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TSMC가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것과 실망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파운드리 부분은 여전히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TSMC가 명실공히 시장을 압도하는 최선도 업체라는 분명하죠. 경쟁력이 아직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빠르게 클 때에는 캐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현재 이때 현재 TSMC의 그 매출이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꽉 채워진 이른바 쇼티지 현상, 즉 공급 부족 상태가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떡구멍 효과,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죠. 스필오버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삼성전자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다소 기대치 또는 현재 TSMC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증가율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2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분기 때, 3분기 때부터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현재 각 부분별 잘하면 현재 그 분기별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연간 3조 내지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1조 내지 2조 정도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 다 합쳐서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금년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TSMC의 낙수 효과죠. 낙수 효과 때부터 2분기 때부터 파운드리 부분도 한테 삼성전자 매출, 파운드리 매출도 그 증가되는 것이 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 추세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되면 TSMC의 한 절반이나 또는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TSMC의 대등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론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